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9년 2회 두 번째 과목 사무 경영관리 개론입니다. 이번 회차 문제가 1과목도 그렇고 2과목도 그렇고 그렇게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논란이 될 만한 문제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최신 기출 문제부터 거꾸로 보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좋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3회차, 그러니까 총 83, 24, 240문제를 달달 암기하고 네 번째 거를 딱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풀어봐도 60점이 안 넘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4개 가지고 안 되고요. 적어도 한 10회 정도를 달달 암기하시면 네, 그다음부터는 80점 이상씩 막 나올 거예요. 좀 문제가 많더라도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한 10회 정도까지 풀어볼 수 있을 때까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 내용을 보고 오셨다 그러면 한 4개 차 정도 풀면 그 다음부터 답이 보이겠지만 그냥 기출문제만 암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10회차 정도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니까 사무 조직화예요. 사무를 조직화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원칙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 개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장이 명령을 하면 부장이 그걸 듣고 부장이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과장은 또 대리한테 이야기하고 사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개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분명히 사장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야, 부장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런 것을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원칙적인 것들 그리고 합리적인 책임할당의 원칙 이쁜 애가 있고 싫은 애가 있어. 이쁜 애한테는 쉬운 거 시키고 싫은 애한테는 어려운 거 시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각 직원들한테 적당한 업무 그리고 맞는 업무를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에 통솔 범위의 적정화 원칙이에요. 관리자가 어떤 업무를 주고 얘네를 통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간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무조직화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애는 명령 개통은 다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책임 할당, 권한 위임, 통솔 범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보기를 보는 순간 딱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몰라도 찍을 수 있겠다. 그죠? 자, 다음에 22번입니다. 정보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결정하는 단계래요. 의사결정자, 결국은 사장님이 요구하는 정보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량하고 얼마나 일이 많을지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정보 관리의 기능 4가지가 있었어요. 우선은 정보 계획 단계가 있었고 얘네를 통제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장 관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계획에서는 우리 요거만 기억하세요. 의사결정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확정, 사무량 및 처리 방침을 결정. 요거까지가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거고, 정보 통제는 그럼 이런 계획하에서 일을 진행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얘네를 공정하게 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은 정보 관리의 핵심 기능이 됩니다. 이 기능의 성패에 따라서, 즉, 일은 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것이 정보 관리의 경영적 가치가 좌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정보 처리는 실제로 이 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정보 보관 및 정보 제공,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에서는 요구한 것이 의사결정자의 정보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보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사무 간소화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사무 간소화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고 반복되는 사무들에 대해서 얘네를 줄여나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의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사무 간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무 시간의 양적 축소 그랬는데 우리가 근무 시간이 보통 8시간인데 이걸 4시간으로 줄여요. 근데 할 일은 많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야, 8시간에 할 일을 4시간에 해라. 이거는 거의 폭력 수준이죠. 안 되겠고.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사무 자동화 기기를 축소를 해요. 간소화 하려면은 사무 자동화 기기를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만들어내 가는 거죠. 사무 수행하는 인력을 감축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밑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무 간소화의 목적과 대상이 있는데 우선은 용이성이에요. 용이성이라는 건 쓰기 쉽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 동작의 개선, 기계 또는 표준화, 사무 분담의 합리화, 사무 환경의 정비,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사무 작업을 현재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화나 전기 회수의 감소.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게 빼버릴게요. 이거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자, 검사 및 점검 방법의 적정화, 사무 분담, 상호 견제 등을 통해서 사무 업무에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제 오류를 줄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쉽게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이렇게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사무 업무에 오류가 없도록. 신속성은요, 업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모품의 절감, 장표의 설계 및 운영의 합리화, 문서의 의존도를 절감한다는 등에 통해서 사무 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을 우리 사무 간소화의 목적이 된다. 다음 중 전산망의 효과가 아닌 것.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아닌 것은 우선은 신뢰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다. 맞겠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처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겠죠. 프로토콜의 단순화라고 얘기했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어떤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얘는 통일화해야 돼요. 하나로 딱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가 아니라 단일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25번입니다. 다음 중 MIS, 경영정보 시스템이네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MIS는 기업의 전략, 계획, 조정, 관리, 운영 등의 결정을 보조하는 기능. 좋습니다. MIS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공학 설계와 관계없이 단순 프로그래밍을 통한 업무 전산화를 말한다 그랬는데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업무 전산화까지는 좋은데 어떤 지적인 공학 설계와 관련이 있고 단순 프로그램을 통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더 복잡하게 AI를 이용한다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MIS의 전문성은 기업의 업무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을 진단하는 능력이 된다. MIS는 분석과 진단에 의해 기업 업무의 정보 요구가 정의되어야 하고 정의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랬죠. 다음이 설명하는 원칙은 종종 출제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업무의 중심이 돼야 된다. 즉 사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업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죠.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기능에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중심, 즉 기능화의 원칙에 해당하게 됩니다. 얘네들 종종 출제가 돼요. 우선 기능화의 원칙에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목적 중심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업무 중심의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능화의 원칙이 되는 거고, 명령 일원화는 아실 것 같고 책임화 원칙 앞에서 봤죠. 권한 위임도 앞에서 봤고요. 전문화의 원칙은 전문화된 활동 분야를 담당케 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얘네 우리 21번에 나왔던 내용들하고 겹치죠. 그 중에서 이제 기능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중심으로, 사람이 아니라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능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전산망 내부 또는 전산망 기기 상호 간의 통신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적 계층 구조의 집합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논리적인 계층 구조의 집합체는 통신 규약입니다.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산망 내 외부 기기 상호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은 어떤 서로의 의사소통에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통신 규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 보관 기기래요. 쉽네요. 마이크로필름 당연히 되겠죠. 디스켓 좋아요. 디스크도 좋아요. 이게 마이크로필름은 뭐냐면은 필름이에요. 요즘에는 필름 안 쓰시잖아요. 디지털 카메라 쓰니까. 근데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신문 기사 같은 거를 요즘에는 또 이것도 이렇게 쓰지 않죠. 마이크로 필름에 이게 한 1.4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필름이에요.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자, 다음에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 있죠? 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을 본다든지 사진을 본다든지 음악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이퍼미디어라고 그래요. 이게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 테이프는 그냥 테이프잖아. 이게 자기 테이프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팩시밀레는 전송기기고, 패키지는 뭐야? 레이저, 이게 다 이게 출력기기네요.
브라우저, 모뎀, 인터넷, 이건 통신기기고 보관기기는 얘네 하나네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 폭탄, 메일 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신보 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해킹이지 뭐. 침해 사고.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이네요. 자, 사무실 내에 책상 배치 중에서 점유 면적이 가장 적은 것은 대향식이에요. 대향식.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주목을 보고 있겠죠. 직무상 의사소통도 원활하겠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사이에 칸막이를 좀 해줘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직원이 마주보고 있는데 둘이 연분나면 어떡해. 일은 안 하고 계속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하트 날리고 막, 그지? 대양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은 한번 볼게요. 장점은 점유 면적이 적고요. 직무상 의사소통이 빠르고 전화기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1년에 연속적인 업무룸이 가능해요. 야, 줘! 이렇게 그냥 서류 던져주면 되니까. 단점에는 이제 상대의 시선과 행동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충분한 여유 공간 확보가 어렵고 업무 외에 잡담 기회가 많아지고 감시적인 느낌 때문에 감독이 불편하다. 사무량 측정 방법 중에서 얘네도 너무 자주 출제되죠. 여기에서 보면 기록 양식과 기입 방법만 정확하게 관리된대요. 뭔가 기록하는 거네. 예, 실적 기록법입니다. 실적 기록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잘 되면은 괜찮은데 그 관리가 안 되면 정말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무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적 기록법입니다. 자, 얘네도 다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워크 샘플링이라는 것. 여러분들 화장품 구매하면 샘플 주잖아요. 견본. 그래서 업무 중에 무작위로 추출된 어떤 작업들을 가지고 얘네를 이미 시간 간격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샘플을 집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는 일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표준시간 자료법이나 주관적 판단법은 그냥 간단히 정리하시고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사무관리의 목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원 감축이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테일러 형님의 과학적 관리 방법의 창시자래요. 차별 능률 급제를 개발하고 시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작업 관리를 시도했대요. 생산성 증대, 능률 향상, 사무 비용 절감에 있다고 주장을 했대요. 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에 목적을 둔다. EDI 또 나왔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UNEC는 표준 형식 및 표준 메시지 개발과 등록을 책임진대요. 처음 나오는 복이네요. UNEC. 앞에서는 우리 UN 에디팩트라고 해서 이 표준화에 대한 걸 이야기했었죠. 자, 에디팩트는 행정기관, 상업, 운송기관 근의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만드는 국제연합 규칙이다. 요거 맞네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 ISO는 구문과 데이터 요소 목록의 개발을 친다. EDI 표준은 크게 저장 표준, 통신 표준뿐만 아니라 전자교환의 내용, 구조, 통신 방법 이 세 가지 얘네들을 모두 일체 규칙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에선 가장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빠진 거니까. 그치? 내용, 구조, 통신 방법. 자, 자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료를 관리하는 거예요. 각종 공문서만 효율적으로 보존한다 그랬는데 공문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자료들도 우리가 자료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사무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는 것이 자료 관리니까요.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하는 것이다. 자료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자료의 대출, 전시, 복사, 번역 서비스 등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료 관리는 사무 활동 중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자료를 필요한 자료를 계획적으로 수집, 분류, 그리고 자료의 이동, 폐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자료 관리에 해당하겠죠. 수집된 많은 양의 자료를 필요한 정보를 유용하고 적절하게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료를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고 자료의 대출 어쩌고저쩌고 얘네는 우리 앞에서 보기와 같은 애가 되겠네요. 자, 35번이네요. 거래 상대방의 응용 시스템들이 질의와 응답이래요. 구성된 2개 이상의 짧은 메시지를 한 번의 접속 상태에서 주고받는 EDI 방식은 뭐라 그랬냐면 대화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 그래서 대화형 EDI다. 그래서 EDI 유형도 쭉 나오는데 이제 배치형 같은 경우는 축적 전송 방식을 이용을 해서 통신회사의 효율성을 추구한대요. 배치 이게 뭐 이렇게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나열하는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전송하는 거죠. 축적 전송.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실시간형은 그냥 바로바로 대화형은 좀 전에 우리가 봤고 개방형은 이질적인 거래 형태나 정보 기술 및 데이터 구조를 지닌 거래 주체 사이에서 공공 표준을 이용해서 상호 운용하는 방식. 공공 표준을 이용해서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인터넷 EDI는 EDI 문서 전송 시에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대요. 36번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결제받은 문서를 수정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두 줄로 찍찍 긋고 사인하잖아요. 그래서 원안의 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선을 빨갛게 두 개 짝짝 긋고 거기다 수정한 사람의 사인이나 도장을 기입합니다. 자, 정신적, 육체적 난이도를 평가해서 각종 직무 간 상대적 서열을 결정한대요. 직무 분석, 인사고과, 인사관리 그런데 직무평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무평가하고 인사고과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평가는 직무에 관한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이들 사실을 직무기술서에 정리해서 직무 간 상대적 서열을 결정해서 직무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을 직무평가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인사고과라고 하는 거는 직무 수행상 업적을 측정하는 제도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를 정리해서 서열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사무통제 방법 중에서 조사, 검사, 조회 혹은 평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무질서에게 행해지는 선발적이 아니라 산발적인데 그죠? 산발적인 체크 정도나 일정한 규칙에 기초한 표본 조사는 그랬는데 얘는 감사에 해당합니다. 얘네도 간혹 출제되죠. 그래서 뭐 시험에 출제된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두 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은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경영활동에 통제를 가하는 거지.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감사 같은 경우는 조사, 검사, 조회, 평가 등의 방법으로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산발적인 체크 정도이거나 혹은 일정한 룰에 기초한 표본 조사를 우리가 감사라고 한대요. 회사에서 감사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이에요. 경영기능별 경영정보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영정보 시스템에는 생산정보 시스템, 판매 마케팅 정보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이런 애들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경영 정보니까 거래를 처리하지는 않는다. 반복성 유무에 의한 사무의 분류 중 거의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 상례 사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래 사무는요, 조직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원은요, 참모 부분이 담당하는 사무래요. 지원해 주는 거죠. 경영 사무는요, 전략적 계획에 관한 사무로 조직체의 최고 방침이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행해지는 거고, 이 상례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보통 일어나는 그런 걸 의미해요. 얘네 한자로는 상은 항상 일어나는 규칙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 상례 사무가 답으로 나온 적은 보통 없었고, 이게 뭐 문제나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상례 사무가 뭔지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본래 사무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면서 문제답 암기를 하시고 밑에 정리한 것 중에 요거 정도는 알아주세요 하는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두시면 다음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